지금 필리핀 바다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4시 단 6척의 경비선 앞에 중국 어선 312척이 바다를 뒤덮은 것인데요. 강대국들은 규탄 성명만 남기고 뒤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믿기 힘든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돈 10만 원에 제공된 회색 군함 한 척이 첫 임무에서 총성 한 발 없이 중국 어선 270척을 철수시킨 것입니다. 약자라 여겨졌던 작은 나라가 강대국을 물러서게 한 순간이었는데요. 과연 이 10만 원의 기적은 어디까지 확산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드레아 리우입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국제해양법을 연구하고 있어요. 새벽 4시 제 휴대폰이 급하게 울렸습니다. 해안경비대로부터 온 긴급 연락이었죠. 중국 어선 312척이 우리 영해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순간 손이 떨렸어요. 창문을 열고 바다를 바라보니 수평선이 온통 빨간 불빛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어선들의 집어등이 마치 붉은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312척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우리가 보유한 함정은 단 6척뿐인데 말이에요. 급히 해안경비대 본부로 향했습니다. 상황실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어요. 레이더 화면 위에 빨간 점들이 마치 개미떼처럼 몰려 있었습니다. 4시간 만에 312척이라니 이건 조업이 아니라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얼거리자 옆에 있던 김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다를 통해 들려오는 소음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어선 엔진 소리가 하나로 합쳐져 마치 거대한 괴물이 숨쉬는 소리 같았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런 압도적인 숫자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싶었거든요. 상황판에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어선 수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290척, 301척, 312척.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제 심장도 더 빨리 뛰었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보던 평화로운 바다가 이제는 전쟁터처럼 느껴졌습니다. 김대령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312대 6, 이건 축구 경기도 아니고 말입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유머로 분위기를 풀려고 하는 그의 모습이 오히려 더 절망적으로 느껴졌어요. 우리 모두가 이 상황의 무력함을 알고 있었거든요. 상황실의 긴장감 속에서 갑자기 2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로드리고가 같은 바다에서 중국 어선과 충돌했던 그날 말이에요. 아버지는 작은 어선을 몰고 조업 중이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대형 중국 어선에 들이받혔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새벽이었어요. 어머니와 저는 항구에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아버지가 아니라 해안경비대의 차가운 소식이었죠. 로드리고 리우 씨가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비명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생생해요. 당시 필리핀 정부는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외교부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대사관을 통해 공식 항의서를 전달했어요. 하지만 결국 돌아온 건 형식적인 사과뿐이었습니다. 성명은 남았지만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당시 어머니에게 했던 말이에요. 아버지의 장례식 날 마을 어부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어요. 다음은 우리 차례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국제해양법을 공부하기로 결심했어요. 법으로라도 우리 바다를 지키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공부가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312척의 어선 앞에서 국제법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레이더 화면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어요. 파도에 휩싸인 작은 어선과 그 속에서 필사적으로 버티던 아버지의 모습 말입니다. 김대령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리우 박사,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거든요. 20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무력했습니다. 아버지가 목숨을 잃었던 그 바다에서 또다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5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중국 어선들은 계속해서 우리 영해 깊숙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마치 아버지의 죽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말입니다. 오전 8시 드디어 국제사회의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미국 국무부가 성명을 발표했어요. 필리핀 영해에서의 중국의 일방적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뻔한 문구였습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일본 외무성도 뒤따라 성명을 냈습니다.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역시 예상 가능한 내용이었어요. 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제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든 당사국의 자제를 촉구한다.
자제라니요. 우리가 뭘 자제하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상황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각국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모니터에는 CNN, BBC, NHK의 속보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국제사회, 중국 어선단 침입 규탄, 각국 외교부, 연수의 성명 발표. 하지만 실질적인 지원책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종이 몇 장으론 300척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제가 모니터를 보며 중얼거리자 옆에 있던 마리아 연구원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20년 전에도 똑같았잖아요. 성명, 우려, 규탄. 그리고 끝. 그녀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더 많은 성명이 쏟아졌습니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까지 가세했어요. 하지만 모두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깊은 우려, 강력한 규탄, 평화적 해결 촉구. 마치 복사 붙여넣기 한 것처럼 똑같은 문구들만 반복되고 있었어요. 오후 3시 UN 안보리에서 긴급회의가 열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거부권으로 결의한 채택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결국 또 다른 성명으로 끝날 게 뻔했습니다. 해안영위대 본부로 돌아가는 길에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국제사회의 연수에 규탄에도 불구하고 중국 어선단은 여전히 필리핀 영해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무력하게 들렸습니다. 상황판을 다시 확인하니 어선수는 오히려 늘어나 있었어요. 315척이 되어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성명 발표와 정비례에서 어선수가 증가하고 있는 셈이었죠.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종이 위의 글자로는 바다 위의 철벽을 뚫을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 말이에요. 오후 4시 상황실에 낯선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정장을 입은 동양인 남성이었어요. 김 대령이 그를 소개했습니다. 한국에서 파견 나온 박진호 엔지니어입니다. 박진호 씨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상황을 파악해보니 심각하네요. 그의 한국어를 통역관이 번역해 주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어요. 또 다른 관찰자가 온 것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다음 말이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진호 씨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최신 함정 한 척과 3개월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상황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김 대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도 같은 궁금증이 들었어요. 최신 함정이라면 수십억 원은 좋게 들 텐데 말입니다. 박진호 씨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10만 원입니다. 상황실에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누군가는 농담이라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박진호 씨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10만 원은 상징적인 금액입니다. 실제로는 무상 지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상이라고요? 제가 반문했습니다. 그럼 조건이 있는 거겠죠? 보통 이런 지원에는 반드시 정치적 조건이나 경제적 대가가 따르거든요. 하지만 박진호 씨의 대답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대가요? 없습니다. 이 배로 당신 바다를 지켜내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상황실의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모두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20년간 국제관계를 연구하면서 배운 건 공짜는 없다는 것이었어요. 정말 조건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자 박진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정부는 작은 나라끼리 서로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 바다는 여러분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거든요. 그 말에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구심도 들었어요.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일까? 10만 원으로 수백억 원짜리 함정을 제공한다니. 이런 일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국제정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다음 날 오전 10시 말라카냥궁에서 긴급 내각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해양법 전문가로 참석하게 되었어요. 회의실에는 국방장관, 외무장관, 그리고 주요 참모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한국의 제안서에 쏠려 있었어요. 시장가 3천억 원짜리 함정을 10만 원에 준다고요? 국방장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외무장관도 고개를 저었어요. 함정이야.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경제보복이 따를 텐데요. 제가 자료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세요. 312척이 우리 영해에 있습니다. 우리 함정 6척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현실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거든요. 중국의 보복이 두렵다는 건 이해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잃고 있는 것도 생각해보세요. 어업권, 해상 주권, 그리고 우리 어부들의 생계까지 말입니다. 국방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외무장관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조건 없이 지원할까요? 분명 뒤에 숨은 의도가 있을 겁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박진호 씨의 진심 어린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위험은 1, 이익은 3배, 이건 생존의 수학입니다. 제가 회의 자료를 가리키며 강조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선택이 위험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해요. 회의는 3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찬성파와 반대파가 팽팽하게 맞섰어요. 반대파는 중국 보복을 우려했고 찬성파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어요.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20년 전 로드리고 리우 어부의 희생을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제 아버지 이름이 나오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투표 결과는 찬성 7표, 반대 4표였습니다.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된 거예요.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외무장관이 제게 말했습니다. 리우 박사, 이번 결정이 옳은 선택이기를 바랍니다. 저도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 말이에요. 때로는 믿음으로 도약해야 할 때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도 그랬을 것 같았어요. 한 달 후 새벽 5시 마닐라 해군기지에 마닐라호가 정박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최신 함정이었어요. 길이 120m, 최첨단 레이더와 통신 장비를 갖춘 아름다운 배였습니다. 30명의 필리핀 승무원들이 3개월간 한국에서 훈련을 받고 돌아왔어요. 저는 함교에 서서 승무원들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오늘이 첫 실전 투입일이었거든요. 함장인 로메오 대령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준비 완료했습니다. 270척이 다시 우리 영해에 들어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통신사가 급히 달려와 보고했어요. 중국 어선들이 또다시 집단으로 침입한 거였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출항, 로메오 대령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마닐라호의 엔진이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항구를 빠져나가면서 저는 20년 전 아버지의 작은 어선을 떠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바다 위에 나가자 수평선에 빨간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중국 어선들의 집어등이었어요. 270척이 마치 벽을 이루듯 늘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어요. 마닐라호의 승무원들이 자신감 있게 각자의 위치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거든요. 경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통신사가 보고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대로 국제해양법에 근거한 정중하지만 단호한 경고가 방송되었습니다. 이곳은 필리핀 배타적 경제수역입니다. 즉시 철수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하나둘씩 돌아서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30분도 지나지 않아 270척 중 대부분이 우리 영해를 벗어났어요. 270척이 물러났습니다. 단 한 발도 쏘지 않고요. 로메오 대령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함교에 있던 모든 승무원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보니 정말로 중국 어선들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마닐라호 한 척의 위력이 이토록 강력할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우리 승무원들의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아버지, 보고 계시죠? 제가 바다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20년 만에 우리 바다에서 승리를 맛본 순간이었어요. 박진호 씨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10만 원으로 충분합니다. 정말 충분했어요. 그 작은 신뢰가 이런 큰 변화를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일주일 후 세계 언론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CNN이 가장 먼저 보도했어요. 10만 원 기적 필리핀이 중국 어선 270척을 무력 충돌 없이 철수시키다. 제목만 봐도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죠. BBC도 뒤따라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했습니다. 상황실에서 각국 언론 보도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국의 10만 원 지원이 남중국해 역학을 바꾸다라는 제목이 계속 등장했습니다. 로이터, AP,
심지어 일본 NHK까지 이 이야기를 다뤘어요. 전 세계가 우리의 작은 승리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다른 ASEAN 국가들의 반응이었어요. 베트남 외무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필리핀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도 비슷한 문의가 들어왔어요. 이건 단순한 함정 지원이 아니었네요. 마리아 연구원이 신문을 보며 말했어요. 완전히 새로운 협력 모델이 된 거잖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조건 없는 지원이 국제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준 거예요. 오후에 ASEAN 사무총장실에서 긴급회의 소집 통보가 왔습니다. 10만 원 모델을 ASEAN 차원으로 확대할 방안을 논의하자는 것이었어요. 저는 필리핀 대표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자카르타 ASEAN 본부에서 열린 회의는 열기로 가득했어요. 각국 대표들이 한국의 지원 방식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기존 당대국들의 지원과 뭐가 다른가요? 태국 대표가 물었어요. 조건이 아닌 신뢰를 수출하는 나라, 그게 진짜 동맹입니다. 제가 한국의 접근법을 설명했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정치적 양보나 경제적 특혜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 바다를 지키라고만 했죠. 회의 결과 아세안 10만 원 프로젝트가 공식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7개국이 참여를 표명했어요. 각국이 보유한 기술과 자원을 10만 원이라는 상징적 비용으로 서로 나누는 협력체였습니다. 저녁 뉴스에서 한국 대통령의 논평이 나왔어요. 작은 나라들이 서로 돕는 것이 진정한 연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20년 전 아버지의 죽음으로 시작된 분노가 이제는 희망으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밤늦게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생각해봤습니다. 10만 원이라는 금액은 정말 작았어요.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과 신뢰는 그 어떤 거대한 군사력보다도 강력했습니다. 이제 10만 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새로운 외교 철학의 상징이 되어 있었어요. 3개월 후 저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묘를 찾았습니다. 마닐라 외곽의 작은 공동묘지였어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자리한 소박한 묘석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아버지 이야기만 나오면 눈시울을 붉히곤 했어요. 아버지, 말씀드릴 일이 있어요. 제가 묘석에 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바다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말이에요. 바람이 불어와 언덕 위의 야자수 잎사귀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가방에서 신문 스크랩을 꺼냈습니다. 지난 3개월간 모은 기사들이었죠. 10만 원 기적, 아세안 연대 모델, 새로운 협력의 시대 같은 제목들이 눈에 띄었어요. 어머니, 이제 다른 어부 아버지들은 아버지처럼 당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어요. 로드리고가 헛되이 죽지 않았구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난주 마닐라호가 또 한 번 출동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번에는 중국 어선 180척이 나타났는데 단 20분 만에 모두 철수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중국 어선들도 마닐라호만 보면 스스로 물러나는 상황이 되었어요. 아버지, 이제 10만 원은 금액이 아니라 우리의 맹세입니다. 제가 묘석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서로 돕고 조건 없이 믿고 약한 자를 보호한다는 맹세 말이에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작은 보따리를 풀어 아버지가 좋아하던 담배와 술을 꺼내놓으셨어요. 로드리고, 우리 아들이 아버지 목까지 해냈단다. 어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정말로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이룬 성과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 멀리 바다에서 마닐라호가 순찰을 도는 모습이 보였어요. 햇빛에 반사되는 함정의 모습이 희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박진호 씨가 보내온 편지가 생각났어요. 10만 원으로 시작된 우정이 이제는 양국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묘지를 떠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인사를 드렸어요. 아버지, 이제 우리 바다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 모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가 가장 좋아했던 말이 있었는데 바다는 모든 사람의 거지라는 거였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10만 원으로 시작된 이 변화가 진짜 아버지가 꿈꾸던 바다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한국과 필리핀의 형제의 이야기, 10만 원의 기적, 그리고 평화를 향한 희망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필리핀의 바다를 지킬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뉴스였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